19세기 일본 1853년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과 교류하지 않고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에 시커먼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체는 미국의 군함 흑선들.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함대의 무력 시위였는데요. 일본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시커멓고 커다란 철덩이들이 바다에 떠있는 흑선을 보고는 놀라고 압도되어 미국에 개항할 수밖에 없었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적극적으로 서구 열강의 신문물들을 받아들였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근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0년대에 이르니 일본의 군대는 동아시아 최강을 자랑하기에 이르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본인들도 서구 열강들처럼 식민지도 만들고 마구 팽창하고 싶었죠. 이 강력한 힘을 써먹을 기회만 노리며 야욕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0년 후에 러일전쟁까지 승리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기습작전으로 모로코로 또 크리티컬 히트가 제대로 한 방 들어가 군사대국 러시아를 이긴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불을 지피게 해주었습니다. 군사력은 더욱 늘고 일본의 정권까지 군부에서 장악하게 되니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은 활활 타올랐죠. 1910년 옆나라 대한제국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을 합병, 식민지로 삼고 1931년 만주의 기름진 자원을 탐해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우게 되었고, 곧이어 1937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에 이르니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당시의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일본에 힘겹게 맞서며 버텨냈고, 그나마 중국 땅은 드넓었기에 전쟁은 진흙탕 속에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중국 함락이 녹록지 않아 고심하던 그때 서쪽에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폴란드에 이어 서구 열강이던 프랑스까지 점령해버리게 됐고, 그렇게 프랑스가 당시 점령하고 있던 인도 차이나 땅이 빈 땅이 되게 되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냉큼 일본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군사를 주둔시켜버렸죠. 일본 입장에서 인도 차이나 땅을 먹으면 중국으로 가는 물자 보급로까지 막게 되는 일석이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고, 독일이 승승장구하는 유럽은 너네들이 알아서 지지고 복구하시고, 동남아는 서구 열강들로부터 동남아 일대 자립을 도모하겠다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상은 동남아는 다 내 거 할래 라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동남아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동쪽에선 이 모든 걸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꿀잼으로 관망하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우리도 신경 끌 테니까 너네도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라는 고립주의였던 미국에게 2차 대전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고, 일본이 날뛰는 것도 당시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괌 쪽만 안 건드리면 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인도 차이나 땅까지 먹어버리자 일본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얘네를 더 냅두면 안 되겠다고 일본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과 손잡고 고철과 구리 등을 시작으로 마침내 석유까지 일본의 수출을 금지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일본은 석유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그중 무려 8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기에 배와 탱크 같은 핵심 전력의 필수인 석유가 떨어져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너네 이 정도 하고 그만해라 하는 제안을 일본의 강경파 도조 히데키는 차마 수락할 수가 없었죠. 중국과 전쟁하느라 수많은 군사들을 이미 파견시켜놨고, 무엇보다 동쪽의 서구 열강들이 전쟁하느라 두고 간 동남아시아의 기름진 빈 땅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눈이 돌아 일본은 무려 미국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나름 전략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한다기보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기습으로 이겼듯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기습으로 미국에 크게 한방 피해를 입혀놓으면 미국이 이 피해를 복구하려 할 때 빠르게 동남아 땅을 다 먹어버리고, 미국이 복구했을 찰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강화조약 정도 맺으면서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수십 개의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바다 위에 이동하는 활주로인 항공모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었고, 또 하나 일본의 자랑인 제로센 전투기들을 보유한 일본의 신식 함대는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일본은 1941년 그 결정을 강행합니다. 장소는 하와이 해안에 있는 미국의 진주만이었습니다. 진주만은 미국의 태평양 전력의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핵심 요충지였기에 이곳을 타겟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의 항공모함 6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북태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일요일 오전 7시 49분 도도도 센군 도치게키 전군 돌격이란 뜻인 도츠게키의 첫 음을 딴 암호를 필두로 선전보고도 없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일본 대사가 선전보고를 하긴 했는데 번역하다 시간이 너무 걸려 진주만을 공습하고 1시간 늦게 하는 바람에 안 한 거랑 다름이 없었죠. 일본의 기습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1차 공습 때 주요 시설 파괴가 목표였고 역시 무방비의 미 함대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2차 공습으론 비행장이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 기습으로 미국 전함 4척이 침몰하고 항공기는 188대를 잃었으며 사상자는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지 내 원유 저장 시설이나 선박 수리 시설이 무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곳에 타격을 받았으면 훗날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 하죠. 사실 일본군 장교들은 3차 공습으로 더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터였고 일본군은 기본 목표를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그만 물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파괴되지 않은 항만과 수리시설들 덕분에 격침된 전함들 대부분을 인양해 빠르게 수리하고 전력에 투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류시설이 멀쩡해 연료 수급이 원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격에 놀라고 분노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고 일본의 복수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개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간과한 것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생산량이었습니다. 수입 없이 내수에서도 막대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걸 돌릴 공장들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이미 집집마다 자동차며 TV, 냉장고를 기본으로 굴리던 미국의 공업 생산력은 전쟁 시작과 함께 모두 군수 공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였죠. 일본이 예상한 미국의 국력은 일본의 20배 정도였다고 하지만 실제 전력 차이는 100배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생각보다 엄청난 속도로 미국의 피해는 복구되고 있었고 그간 참전에 회의적이었던 여론들도 일본의 미국 본토 침공에 반일 감정이 치솟았으며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미국에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버린 것이었죠. 한편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하였고 이 침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수건이던 막대한 식민지와 차원들을 장악할 수 있었죠. 이에 미국은 자바해에서 호주, 네덜란드, 영국군과 연합군을 결성해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일본 함대와 싸움을 벌였지만 일본에 패배해버렸습니다. 일본군은 항공전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다가 연합군은 함대를 나라별로 급조하다 보니 서로 언어가 명령체계가 어수선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단일 명령체계의 일본 함대에 박살이 난 것이었죠. 이로 인해 연합함대는 와해되었고 이제 미국 함대 홀로 일본을 상대하게 됐으며 일본의 콧대와 기세는 세상 모르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토록 강대했던 일본 전력에 미국은 위축됐고 고심했습니다. 떨어져버린 미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미군은 상징적으로 일본에 제대로 한 방을 먹여주기를 기획합니다. 바로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로 한 것이었죠. 1942년 4월 18일 둘리틀 대령이 지휘하는 B-25 폭격기가 항공모함에서 출발해 일본 본토를 공습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둘리틀 공습. 막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역시 이 공습은 미국의 의도대로 상징적인 타격을 일본에 입히게 됐습니다. 몇백 년간 침입이 없었던 일본 본토, 그것도 전황폐하가 계신 도쿄의 공습이라니 일본의 충격은 대단했고 이를 막지 못한 그 잘나신 해군이 그거 하나 못 막아냈냐면서 엄청난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국민과 군인들의 사기와 자존심은 한숨에 회복될 수 있었죠. 자존심에 상당히 스크래치가 난 일본 함대는 미국 함대, 특히 항공모함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결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장소는 미드웨이. 일본은 이곳이 하와이로 가는 요충지였고 반대로 미군 함대가 일본을 침투하는 중요 루트였기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거점이었죠. 그렇게 일본이 미국 함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준비하며 태평양 전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서게 됐으며 미드웨이 해전이 그 서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미드웨이 공격 계획은 미군에게도 암호 해독을 통해 감지되긴 했으나 정작 언제 어디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었죠. 단지 계속해서 일본군 암호에 등장하는 AF라는 것이 공격 목표일 거라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기막힌 암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미군 사령관들이 미드웨이의 식수가 떨어져 간다는 가짜 보고를 암호화하지 않고 무선으로 주고받았고, 이를 캐치한 일본군은 자기들끼리 미군의 식수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취하면서 중간에 문제의 AF가 반복돼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AF는 미드웨이임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미군 함대는 미드웨이에서 일본군의 진입에 맞서 집결해 있었고, 특히 최근 진주만 공습과 산호해 해전에서 대파됐던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의 수리를 해냈습니다. 당초 90일 걸린다는 수리를 제스터 니미츠 제독은 3일 안에 수리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1,400여 명의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철야로 작업해 수리가 끝나 미드웨이에 기적적으로 투입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요크타운호는 전설로 남게 되죠. 일본 함대는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동안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를 무시하였고,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 세계 최대의 전함이라 불린 야마토를 출전시켰습니다. 이 괴물 전함 야마토의 주포는 항공모함도 한 방에 격추할 수 있는 거대한 주포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이에 더해 일본의 자랑인 항공모함 아카기, 소류, 기류, 카가까지 4척이나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운명의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과 미국 양측 모두 관건은 함대의 핵심 전력인 양쪽의 항공모함을 누가 먼저 격파하느냐에 달려 있었는데요. 개전 초기엔 미군이 많이 밀렸습니다. 당시 해전에선 미군의 뇌격기는 상당히 해면을 낮게 날면서 항모에 근접해 어뢰를 날려야 했는데요. 미군의 조종사들은 신참이 대부분에 그마저도 전투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 일본군에서 방향 예측이 가능해 대공포의 밥이었습니다. 그나마 발사된 어뢰들도 불발대기 일수였으니 성공률은 0%로 모조리 실패하고 일본 함대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추락해 나갔지만, 그래도 이 뇌격기들의 희생 덕분에 일본의 함대 호위 전투기들을 몽땅 끌어내는 데 성공해낸 것이었죠. 미군의 공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전투기들이 연료 보급을 위해 착함했을 때 고공에서 미군의 항모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에서 출발한 던트리스라 불리는 급강하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급강하 폭격기는 고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항모에 최대한 가까이 급강하해 어뢰를 떨어뜨리는 게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방어해줄 유일한 수단인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들은 뇌격기들을 상대하느라 모두 낮은 고도에 있거나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착함에 있어서 상공의 던트리스들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어뢰와 연료로 가득한 항공모함은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불과 6분 만에 항모 3척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심에 불탄 일본 함대는 마지막 남은 항모 히류의 함재기들로 수리로 버텼던 미군 요크타운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의 마지막 히류도 결국 운명을 다하고 말았죠. 결과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자랑인 항모 4척을 잃었고 숙련된 베테랑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을 다수 잃은 데 반해 미군은 전설이 되어 사라진 요크타운호와 구축함 1척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해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작은 섬 과달카나를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먹으면 호주와 미국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미군도 이에 대응해 정예 해병대 11,000여 명이 이 과달카날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 8월 7일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일본군의 희대의 망테크가 실현되었죠. 육군의 이상할이 많지 자신감을 자랑했던 일본은 저 고쟁이 양키들에 비하면 전황폐하의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일본의 육군은 정신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미 정예 해병에 맞서 긴 칼을 종검에 꼽고 반자이를 외치며 돌격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하겠죠.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엄청난 거리의 행군으로 지친 군사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나가봤자 정예 미 해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에 씌었는지 이 반자이 돌격을 반복해서 하다가 몰살당하고 이 그지 삼룡이 같은 전략에 일본군 약 3만 명 중 2만 5천이 전사했고, 덩달아 11월 12일에 벌어진 과달카날 해전까지 대패했습니다. 전함 2척에 7만 7천 톤의 함선이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1942년 12월 철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때부터 미군은 완전체로 제대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전투하며 수많은 경험치도 올리고 미국의 수많은 군수 공장들을 풀 가동하며 엄청난 물자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이 유한맵에서 미네랄을 깼다면 미국은 미네랄 한 덩이 한 덩이가 빠른 무한급 자원력이랄까요.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격차는 말도 안 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제로센 전투기들도 베테랑 조종사들은 모두 전사해 신찬들밖에 없어 종이 비행기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합니다. 바로 사이판 공략이었죠. 사이판에선 미국의 P-29 폭격기로 일본의 본토를 공략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도 이를 알기에 절대 사수하려 했으나 1944년 6월 미군의 사이판 상륙은 성공합니다. 이제 일본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때부턴 일본에겐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죠. 사이판에 이어 일본 본토에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두 섬을 처리하기로 하는데요. 1945년 2월 19일 이오지마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섬 자체를 요새화시켜 땅굴을 파고 기다리던 일본군의 거센 저항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7,000명의 전사자와 시간을 뺏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항공기도 바닥난 상태였기에 그 유명한 카미카제 전략으로 자신을 희생해 미군 함선의 자살 공격이라는 전대미군의 전술로 미군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양으로 밀어붙이는 미군의 압도적 전력에 일본군은 결국 전멸하게 됐습니다. 비록 전멸시키긴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항전하는지 미군은 일본군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945년 3월 10일 새벽 도쿄에 미군의 대규모 폭격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실행된 것이었죠. 소위탄으로 융단 폭격을 가하자 이 공습으로 사망자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고 도쿄 전역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수시로 공습이 반복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본 본토 진입의 보루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도 14만이라는 병력을 대거 투입하며 죽기 살기로 항전했으나 50만 명이 넘는 미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미군은 만여 명, 일본군은 7만여 명이 전사했고 여기서 미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일본의 자랑이었던 세계 최대 전함이라던 야마토까지 침몰하게 됐습니다. 미군에게 오키나와까지 뺏긴 마당에 서쪽에선 일본의 동맹국 독일은 1945년 5월 7일 항복하기에 이르니 일본의 믿을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항복 권유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천황폐하를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미국은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작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할 때도 카미카제 전술에 목숨 걸기를 마다하지 않는 일본군의 미군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막상 본토에 상륙하면 미군의 피해도 막대해질 거라 판단했죠. 결국 이러한 일본의 결사항전 의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장의 무기를 승인하게 만든 것이었죠.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 불리는 작은 포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었죠. 이 원자폭탄으로 7만 8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꿈을 거릴 때 8월 9일 나가사키에 다시 한 발 펜맨이라 불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선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 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있었죠. 1945년 9월 2일 드디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식을 넘어선 사상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에 폭격당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미국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참교육을 당하게 됐으며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